안녕하세요. 민덕필입니다. 자, TV 똥덩이 이번 주제는 자폐 아이들의 교육입니다. 이 자폐 아이들의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 일반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는 이 공부 방법, 공부를 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 효율이 높은 반면 적게 공부를 해도 효율이 높은 성적이 올라간다든가 배우는 것이 많고 익히는 것이 많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효율도 늘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어쩌면은 공부를 할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이 공부를 내가 뭐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외우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공부의 효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까지 그래서 자폐 아이들의 교육을 시작으로 공부하는 방법, 공부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 공부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했을 때 그 공부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또 이게 직장 생활이라든가 내 미래에 그 어떤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사회생활에서 내가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공부 방법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자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제가 이 주제로 일단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 교육 쪽으로 뛰어들어서 지금 이제 한 근 10년 조금 1, 2년 좀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정도 됐는데 그 처음에 저는 이제 과학을 했으니까요. 과학을 한 사람이 처음에 아이가 자폐 확진을 받고 또 확진을 받으면서 자폐의 그 지원을 받으면서 뭐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슬러 그 여기 그 예전에 올림픽 한 곳 있죠? 예, 이 밴쿠버 지역에 올림픽 한 곳에 그곳에 가서 저희 그 거기에 이제 어답티브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그 장애인들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도 함께 이제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장애 지원도 받고 있고 소아과 의사가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그 이밸류에이션 한다 그러죠. 검사해서 장애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렇게 하는데 소셜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런 이 인터랙션, 디벨롭먼트 사회적인 사회성이 이제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니까 장애를 이제 계속 이제 인정을 해서 그 지원을 이제 캐나다 정부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위슬러에 가면은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키하고 스노우보드.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이 자폐 그 지원을 해주는 곳에서 그 지원금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랑 같이 스키를 시작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동반자라 그래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같이 가고 아이 같은 경우도 거의 무료로 해주고 그래 무료는 아니죠. 아이는 자폐 그 지원하는 데서 자금을 대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슬러 그 좀 많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제 이 자폐 그 지원해 주는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가서 그런 그 활동도 하고 스키도 타고 그렇게 하면서 스키도 이제 거기서 배웠거든요. 그게 몇 년이 됐는데 어쨌든 그러한 지금 그렇게 이어오면서 제가 그 아이를 키워오면서 자폐 진단을 받은 이후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아이의 그런 어떤 교육을 진짜로 시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내가 가던 길? 아니면 뭐 사실 내가 가던 길이 아닌 돈을 쫓는 길 이쪽으로 갈 것인가? 처음에는 이 속에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요번에 이 첫 일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자폐 아이들의 교육을 제가 시작하게 된 그 히스토리, 이 역사를 이제 잠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2부, 3부에 이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자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뭐 좀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끝에 가면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아이가 실제로 두뇌가 발달을 해서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판단력과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논문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널에다가 이제 보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이 학교에서 발표를 했더니 거기에서 발표할 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논문으로 발표를 했냐? 그래서 아직 안 했다 했더니 쓸 의향이 있냐? 그래서 쓸 의향이 있다. 그래서 학회 발표가 끝나고 그걸 논문을 써서 이제 보냈는데 이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문이 마무리가 지어지면 제가 어디다가 넣을 거냐면은 제 웹사이트 있죠? 네, 제 웹사이트 써볼까요? 네, 한글 어는 kr.funderd.ca 여기 이제 가면은 여기에 보면은 출판물 중에 저널 출판물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요 논문들을 제가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게 제가 영문으로 쓴 거라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이 한글로 이 공부 방법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두뇌가 진화해온 과정, 그리고 공부 방법이 두뇌 발달과 어떻게 함께 진화를, 이제 동시에 진화가 되어 왔는지, 그리고 공부 방법은 어떤지, 그리고 거기에 자폐 아이들의 그런 내용도 같이 넣어서 자폐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폐 아이들의 교육 방법, 그리고 일반 아이들의 교육 방법,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할 때 혼자서 공부하는 그 방법까지 모두 엮어가지고 책을로 한글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무료로 저기 배포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면 저도 이거를 쓰고 하는데 제 시간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신에 일반 이 서점에서 파는 그러한 어떤 그 책자, 예, 그런 그 책자만큼 그렇게 비싸게 받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판매를 하는 예정이기 때문에 뭐 중간에 광고비나 이런 것도 다 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격을 이제 정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그런 어떤 책 가격보다는 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할 건데, 그거는 뭐 어쨌든, 책이 발표가 되고 나면, 예, 나오고 나면, 요 교재, 책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예, 여기에서, 지금은 영문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영문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거는 뭐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으로서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자폐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은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TV 똥똥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보실 수 있지만, 다른 내용들은 제 페이스북이나 다음 카페 이런 데서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리고 칼럼에서도 계속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은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아이의 그 자폐 교육에 뛰어들게 됐는지, 자폐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야를 바꾸게 됐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 그래가지고 이 지도상으로 보면 이게 지도가 뜰지 모르겠네요. 구글에서 네, 뜨네요. 뜨죠? 네, 그 이제 네, 여기가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밴쿠버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 지역에서 멀지는 않습니다. 뭐 저희 가깝다고 하더라도 차로 가면은 한 7, 8시간은 가야 될 거예요. 한 6, 7시간? 네. 6, 7시간은 가야 되겠네요. 이게 여기 지금 저희가 사는 곳이 밴쿠버 지역이거든요. 여기 바로 여기 요 지역. 예. 버나비가 이제 요 중간쯤 여기쯤에 있는데 여기고 제가 이제 학위를 받았던 곳이 요 워싱턴주 동쪽에 있는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주립대가 이제 둘이잖아요. 하나는 이 시애틀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저 흔히 그 줄여서 할 때 UW이라고 이제 부르고 저는 갔던 곳은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여기는 이제 와주라고 이제 저희들은 불렀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생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뭐 저는 제가 뭐 실질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박사 과정 동안은 저는 공부를 했다는 생각을 거의 공부를 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왜? 노예처럼 일을 하고
또 실제로 그 공부보다는 배운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실험하는 기계와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 지도 교수도 저를 이제 그런 식으로 취급을 뭐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났을 때 제 그 지도 교수가 뭐라 했냐면 너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내 그 추천서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협박 아닌 협박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필드를 바꾸려고 했어요. 예, 제가 엑스레이 결정 구조를 했었는데 이 엑스레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 통해서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그걸 했었는데 그 애니멀 쪽으로 바꾸려고 했었더니 제가 지원을 포스닥을 가겠다고 박사후 과정을 가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저희 지도 교수가 그 좀 강한 어조로 반대 의사를 펼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서는 오케이 하고 인터뷰 보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야, 내가 지금 그쪽하고 엑스레이 하는 거하고 그쪽 NMR하고 이렇게 그 이 연결해서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거길 가버리면 내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위스콘신이었는데 그 위스콘신 대학이었죠. 예, 그래서 뭐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엑스레이 쪽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엑스레이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엑스레이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어디로 갔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9/11 그 뉴욕의 테러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그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한 4, 5개월 있다가 그 포스닥 인터뷰를 가는 데가 뉴욕 대학하고 코넬 대학. 뉴욕에 이제 어디냐면은 이게 뉴욕 맨하탄을 이렇게 쭉 보면은 맨하탄을 쭉 보면은 여기 이 동쪽쯤에 여기쯤일 거예요. 여기쯤에 그 코넬 대학 중에 메디컬 스쿨 의대가 이제 거기 슬로안 캐터링하고 락펠러라고 하는 대학하고 요 세 개가 모여 있는 게 그 맨하탄 그 동쪽에 있는 곳에 이제 코넬 대학 의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이게 9.11 터진 이후 그 비행기가 가서 건물에다 폭발 이후 한 4, 5개월 지나고 나니까 저는 캘리포니아를 거쳐서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 비행기가 공교롭게도 같은 노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안에 그 이 탄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승무원들 빼고요. 예, 승객으로 탄 사람이 5명. 제가 그 실제로 그때 당시 이 뉴욕을 2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를 탄 게 뜨고 내린 것만 10번이 넘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가 있던 시골에서 시애틀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캘리포니아 쪽으로 거쳐서 다시 뉴욕으로 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비행기를 캘리포니아에서 이 뉴욕 쪽으로 왔다 갔다 한 게 4번을 탔는데 4번 다 승객 수가 7명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누워서 가다시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건물 무너진 것도 이제 가서 보고 냄새도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하게 났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제가 이 코넬 대학으로 갔을 때는 실제로 이제 제가 뉴저지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이 뉴저지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 뉴저지에서 가는 기차가 내리는 곳이 바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있는 데서 내려가지고 이제 이 출퇴근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 자리를 항상 지나다니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코넬 대학에서 일을 하면서 있다가 아이가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됐는데 이 아이가 혈우병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혈우병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게 내가 하는 게 과학이고 또 이 분자 구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걸 그 혈우병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혈우병에 대한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려고 이제 생각에 고민을 하면서 있다가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제 그 기억은 안 나요. 어떻게 하다가 그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찾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됐냐면은 저 뉴욕에 보면 콜롬비아 대학이 아마 여기쯤일 거예요. 본 캠퍼스가 여기쯤에 있다 그러면은 콜롬비아 의대는 이제 할렘에 있어요. 이 꼭대기 할렘에. 할렘 중에서도 이제 동쪽 서쪽쯤에 있죠. 한 여기쯤이었나?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의대가 있어요. 거기 의대에 있는데 그 생화학 디파트먼트가 그쪽에 있었는데 거기로 이제 제가 가게 됐죠. 가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제가 그 교수하고
딜을 한 게 이 혈우병에 관계된 연구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도와줄 수 있다.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학회를 일단 보내달라. 그래서 혈우병 학회를 지원을 해주고 또 혈우병에 대한 것을 해주는 대신 그 사람이 조건을 내건 게 딱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연구에 이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는 거는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연구도 함께 최대한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팀의 리더로 해서 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상 이 코르넬 대학에 있으면서도 연구를 이제 그쪽에 하다가 혈액학 쪽으로 자꾸 이제 꽂히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이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는 좀 더 자유로웠어요. 왜냐면 이제 하는 연구 자체가 이 연구 결과가 아니라 structural genomics라 그래가지고 이 여기 뭐죠? 그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하면서 실제 연구는 제가 혈액병 쪽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이 혈액병을 연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근 2년 동안 제가 혈액병 그때가 밴쿠버에 학회가 있었을 텐데 거기를 다녀온 다음에 거기에 있던 자료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혈액병에 대한 거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한 2년 정도 뭐 이렇게 계속 연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요거는 좀 길어져도 계속 갈게요. 15분에 마무리를 짓는데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비자가 만료가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비자가 제가 이제 워낙에 처음부터 받아가지고 있었던 게 H1이라는 비자다 보니까 뭐 더 이상 연장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캐나다 영주권도 신청하고 미국 거를 준비하는 사이에 캐나다 영주권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몬트리올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 몬트리올이 이제 바로 요 위치에 있죠. 제가 이제 실제로 여기 있는데 차로다가 유홀에다가 이제 짐 싣고 그래가지고서 몬트리올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서 연구를 하면서 이 한 대학에서 제가 혈병에 대한 거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험실도 빌려주고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실험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제 뭐죠 프로포잘도 쓰고 연구 지원서도 쓰고 그래가지고 실제 연구비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연구비 받은 걸로 터키에 있는 혈병 학회 제가 가족들도 이제 같이 갔었죠. 그때 가족들이 함께한 첫 학회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 터키에서 그 학회에 참여하면서 꼭 거기서 또 새로운 정보도 얻고 그랬을 때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항상 이 약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면 이게 돈이 눈에 보이면은 항상 삐그덕거리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경민 교수로 있으면서 대학원생 한 명이랑 학부생 한 명을 데리고 이제 그 연구를 시작했었는데 뭐 그 실험실 주인하고 삐그덕거리다 보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결국은 이거를 연구비 제가 반납한다고 하고 말 그대로 이제 폭발을 시킨 거죠. 예, 폭발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중 생활을 한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원래 간 곳은 이 내셔널 리서치 캐나다 이제 연구하는 그 센터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뭐 사실상 제가 주말이긴 하지만 주말 동안에긴 하지만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그곳에 있기는 뭐이 어렵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옮기게 된 게 밴쿠버로 이사를 온 게 그래서 온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살고 있는 밴쿠버로 이사 온 게 한 1, 2년 전인가요? 뭐 이쪽으로 이사를 왔죠. 왔는데 이제 이때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은 거예요. 자폐 진단을 받고 나니까 이제 저로서는 세 가지 길이 있었어요. 자폐는 이 ABA라든가 이런 것을 맡기고 제 할 일을 계속 하느냐. 아니면은 돈을 벌어가면서 이 돈을 쫓아가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몬트리올 있을 때 예전에 아마 어떤 방송에서 잠깐 얘기는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저기 뭐죠 몬트리올 있을 때 초밥 만드는 기술을 배웠거든요. 예, 거기서. 그래서 그걸로 하면은 뭐 일단 사업은 될 거라는 거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느냐. 뚜렷한 돈을, 그거는 확실하게 벌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몬트리올에 있는 분이 어떻게 그 식당을 처음에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 안정화 시켜가면서 했던 건 그 노하우를 그분 짧지만 그분께 다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 분이 만드는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끄는지까지 봤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하다고 봤고, 또 제가 여기 와서 뭘 했냐면은 이 초밥을 그 같은 방법으로 초밥을 만들어서 이 혈우병 클리닉이나 이런 데다 주면은 그 사람들이 딱 맛을 보고 아 이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뭐 직접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폐라고 하는 영역에서의 이 아이의 그 이 미래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뭐 저나 아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아이보다 먼저 죽게 된다는 죽을 확률이 높지 저희 아이보다 더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뭐를 생각을 했냐면 아이가 미래에 필요한 거는 스스로 판단하고 그 결정을 내려가면서 자기의 삶을 사는 건데 이 ABA라고 하는 거를 저희도 가가지고서는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실제로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행동 발달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고 얼마만큼 비슷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티가 안 나게 하는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훈련하는 방법도 반복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반복 훈련인데다가 거기다가 아이가 잘하면 박수 쳐주고 뭐 필요한 거 주고 이런 거 하고 또 못하면은 뭐 좀 벌은 주지는 않지만 좀 이 좀 강압적으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이거 개 훈련시키는 거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아, 아이의 교육은 이제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예, 딱 그렇게 생각을 했죠. 물론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만한 건 아니고 후에 기회 되면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육으로 바꿔가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혼자 스스로 이 판단을 내리고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 나가기 시작한 게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서 지금 10여 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사회성은 물론 아직 완전히 그 발달이 다른 일반적인 아이들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 학교 공부가 상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뭐 지금 수학도 지금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미적분 했는데 미분을 아이 엄마가 이제 좀 봐주면서 좀 공부를 시켜놨더니 적분을 지가 혼자서 풀어냈어요.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저희 그 아내의 도움도 거의 없이 혼자서 적분을 다 해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그 공부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점을 계속 처음에 이제 조금 힘들어해서 성적이 조금 한 80점 뭐 이렇게 떨어진 적은 있어도 그 이후로는 계속 100점 이후 100점에서 뭐 조금 놓치면 한 98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그러면서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도 학회에서 발표를 최근에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논문을 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장담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을 가지고 아이에게 적용시켜 가면서 아이들을 키운다면 근데 연령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뭐 성인이 돼서도 공부는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아이를 여러분도 아마 자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템플 그랜든이라는 그 박사의 이야기를 알 겁니다. 예, 과학자죠. 그리고 자폐를 가지고 있죠. 예, 그 사람과 같은 그런 학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두뇌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장합니다. 다만 이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찾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